불과 3번의 심장 박동 사이에 벌어진 사건. 한국의 KHEL이 훈련 중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을 직격하자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도쿄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고 세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순한 군사훈련이 이렇게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올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이지스 체계를 자랑하며 아시아에서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선전해왔지만 단 3초 만에 그 신화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는 듯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본의 군사적 체면이 손상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질서 자체를 흔든 사건이라는 점을 더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태평양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해군력의 핵심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인 한국이 불과 몇 초 만에 그것을 무력화시켰으니 미국 내부에서도 큰 충격이 일었을 겁니다. 실제로 훈련 직후 CNN은 솔샥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유럽 언론도 일본의 바다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단순한 기자의 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으로 옮겨갔다는 증거 아닐까요? 더구나 훈련은 단순한 기술 시험장이 아니라 전략적 무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고 일본의 기시다 내각 대신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참여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운 채 자국 함정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일본 해상 자위대 장병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철옹성이 눈앞에서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을 본 그 충격. 그들의 사기는 바다까지 추락했을 겁니다. 반대로 한국 장병들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심리전의 완승 아닙니까? 동의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듭니다. 일본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동맹 관계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국이 일본 편을 계속 든다면 한국은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워싱턴도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냐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검증된 KHEL을 가진 한국이냐, 아니면 값비싼 고철을 운영하는 일본이냐.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번 사태 이후 기술 동맹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되었죠. 그 말은 이미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중심축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구식 미사일과 잠수함에 의존하는데 한국이 보여준 광속의 무기 앞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특히 남중국해에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한국 구축함이 등장한다면 중국 해군의 전략 자체가 흔들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직도 포화 공격과 숫자에 의존하는 전략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증명된 것은 속도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3초 만에 목표를 불태우는 무기를 가진 나라와 몇 분씩 준비해야 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라가 맞붙는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 21세기 전쟁은 한국이 주도한다는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레이저 무기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영화 속 장면처럼 느끼지만 이번 훈련에서 확인했듯이 KHEL은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KHEL의 원리는 단순하지만 압도적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빔을 발사해 적의 센서, 미사일, 드론은 물론 함정 자체까지 순식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 반응 속도가 미사일 요격 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죠. 보통 미사일 요격은 수십 초에서 수분의 계산, 발사 준비가 필요하지만 KHEL은 발사 버튼을 누르는 즉시 1초 이내로 대응합니다. 지난 훈련에서 일본 구축함이 단 3초 만에 불타올랐다는 사실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레이저는 날씨나 환경 조건에 약한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안개나 비, 구름이 많은 해상에서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KHL의 장점은 바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보정 기술과 고출력 증폭 장치를 통해 이런 환경적 제약을 최소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레이저를 실전화하려 해도 지속 발사 안정성에서 막혀왔습니다. 미국조차 수십 년간 연구만 하다 실전에 배치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그 벽을 깨뜨린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국 방산 기술력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KHEL은 비용 효율성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이지스 함정이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북한에서 값싼 드론이나 미사일 수십 기가 날아오면 요격 비용만으로도 일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반면 KHEL은 전기에너지 기반이기 때문에 한 번 발사 비용이 사실상 몇천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뿐 아니라 경제적 지속 가능성까지 담보하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비용 구조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KHL이 단순히 함정용 무기 체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한국 방위산업계는 전차, 항공기, 심지어는 전략적 요충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까지 연구 중입니다. 만약 한반도 전역에 이런 레이저 방어망이 촘촘히 깔린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의 포격 전략도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조차 한국의 레이저 네트워크 없이는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훈련은 단순히 한 척의 일본 구축함을 태운 게 아니라 미래 전장의 새로운 규칙을 한국이 제시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 일본도 반격 수단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보유한 건 여전히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방공 시스템,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한 일부 기술들 뿐입니다. 자체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적도 없고 연구 기반조차 취약합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입니다. 즉, 일본이 당장 반격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레이저 무기 연구가 있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물론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식 연구의 문제는 양적 과시에 치중한다는 겁니다. 연구 인력은 많아도 실제 성능을 입증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력 효율, 열 관리, 정밀 조준 같은 핵심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노하우죠. 결국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있다는 정치적 선전뿐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는 아직 없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의 상징처럼 떠받들어 온 이지스 시스템, 그 자랑스럽던 체계가 한국의 KHEL 앞에서 불과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버전의 이지스를 구축했다고 선전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건 허상뿐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수십조 엔을 들여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며 무적의 방패라 불렀는데 결국 3초 만에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은 국민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줬습니다. 사실 일본이 개발한 이지스 버전은 원조 미국 이지스보다도 성능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자전 대응 능력과 센서 통합 수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훈련에서는 그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일본이 주장하던 완벽한 요격은 결국 미사일 상황에 국한된 것이고 레이저 같은 초고속 무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 능력이 없다는 게 밝혀졌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일본 국방 전략 전체가 구식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지스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방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실전적 가치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저가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조차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KHEL이 등장하자 일본의 모든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그 방패가 사실은 허술한 철판에 불과하다는 게 국제적으로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왜 이런 허술한 체계를 여전히 고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 자국산으로 포장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둘째, 일본 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우린 안전하다라는 착시를 주기 위해 신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허상이 깨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국민의 신뢰 상실, 방산 시장의 붕괴, 그리고 국제적 망신이죠. 이번 사건은 그 모든 결과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나아가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일본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성공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무너졌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마치 일본의 불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한국의 과학자와 군이 밤낮 없이 연구하며 세계 최초로 실전형 레이저 무기를 배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허상은 결국 한국의 현실 앞에서 붕괴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한국의 기술이 일본의 신화를 무너뜨린 순간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다시 투자하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돈과 시간이 충분하다면 일본도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KHEL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에너지 제어, 정밀 조준, 열 관리, 소재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융합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력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기반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이런 융합 생태계가 약합니다. 게다가 이미 실패와 신뢰 상실을 경험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일본에게 기술 자립 없는 국방은 환상일 뿐이다. 라는 교훈을 주었군요. 동시에 한국에게는 기술 자립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일본 내부에만 파장을 일으킨 게 아니라 미일 동맹 전반을 뒤흔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은 자국 해상 자위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단 3초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 순간 도쿄 정치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훈련 직후 기자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단지 분석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국민의 혈세 수십조 엔이 고철이 되었다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도쿄의 정가와 여론은 지금 사실상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충격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특히 펜타곤의 분위기도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을 태평양의 보루로 내세워왔고 이지스 체계가 바로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HL이 이지스를 무너뜨리자 펜타곤 내부에서 곧바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투자해온 방어망이 고작 3초 만에 붕괴된다면 태평양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모두 일제히 이 사안을 톱뉴스로 다루며 미국 내 여론도 술렁였습니다. 도쿄의 충격은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벌써 한국식 무기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자존심이 큰 장벽입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죠. 그러나 국민들은 다릅니다. SNS에는 한국은 미래를 보여줬다. 일본은 과거에 매달린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산 산업을 미국에 의존해온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는 자각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워싱턴의 고민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기술적으로 입증된 KHL을 가진 한국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정치적으로만 의존 가능한 일본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돈의 가치로만 평가하던 인물인데 이번에는 기술력의 차이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 일본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펜타곤 내부에서도 앞으로 아시아의 주력은 한국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직후 담담하게 발표한 성명입니다. 한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지만 우리 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다라는 발언이었죠. 도발적이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의 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 축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워싱턴이 느낀 당혹감은 단순히 일본이 무너졌다는 충격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일본을 달래며 계속 지원할까요? 아니면 한국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적 성향 때문에 결국 한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 수출 시장과 기술 협력까지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일본은 이제 선택지가 좁습니다. 이번 KHE의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한국이 아시아 국방기술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기술을 빌려 이지스를 포장할 때 한국은 독자적 연구개발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전략적 위상 자체를 바꾼 겁니다. 서울은 이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 더 나아가 기술 기준을 세우는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한국의 국방산업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전차 분야에서는 K2 흑표가 일본의 십식 전차보다 기동성과 전장 네트워크 능력에서 앞서고 있고, 포병에서는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KHL은 그런 흐름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산 무기에 기대고 있지만 한국은 독자 기술로 국제적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이 차이는 곧 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특히 KHEL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뿐 아니라 한국이 가진 산업적 기반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정밀광학, 전력 제어 노을 이 모든 분야가 결합돼야만 가능한 기술인데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방산 기술력은 한국 경제 전체의 힘과 연결돼 있다는 말이죠. 일본은 과거의 기술에 안주한 나머지 이런 융합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가 이번 굴욕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시아 국방 기술의 중심이라면 미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펜타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이 그들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이 당장 자존심을 내려놓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워싱턴은 이미 한국 없이는 아시아 전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일본보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억누르기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더 이익이 되는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제적 거래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기술력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시진핑 정부는 지금도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자라는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는데 한국이 기술 중심으로 부상한다면 중국의 입지는 어떻게 변할까요? 중국은 이미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군사기술은 양적 확장에만 치중한 탓에 질적 혁신이 부족합니다. KHEL의 등장은 중국의 허약한 기술 기반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제 무기 대신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더 이상 값싼 무기 수출국이라는 타이틀로 아시아를 장악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ASEAN, 인도,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훈련 직후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KHEL 시연을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초 만에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흔들렸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드디어 게임 체인저를 내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도쿄의 방패가 무너지고 서울의 빛이 시대를 연다라는 제목을 달았죠.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안보 지형을 바꾸는 사건으로 평가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CNN은 솔샥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언론이 쇼크라는 단어를 쓰는 건 매우 드문 일인데 그만큼 이번 사건의 파급력이 컸다는 뜻이죠.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NATO 본부마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 언론 슈피겔은 한반도에서 나온 기술이 이제 대서양을 지배한다 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던 무기 기술 보도의 중심에 한국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아세안 지역의 반응입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미래를 지켜줄 새로운 무기라며 극찬했고, 인도네시아 언론은 우리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훈련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광고 효과를 낳은 셈이죠. 일본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국제 언론의 보도가 과장된 건 아닐까요? 단순히 훈련 중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세계 질서의 전환이라 말하는 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 언론은 단순히 사건만 보도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짚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이지스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었는데 그 허상이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KHEL은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언론이 주목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과거에도 특정 사건이 국제 질서를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걸프전 당시 패트리엇 미사일의 실전 사용이 방공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이번 솔샥은 레이저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설득력이 있군요. 실제로 프랑스 르몽드는 서울이 이제 무기의 미래를 선도한다 라고 보도하며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규정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주목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동안은 항상 일본이나 중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다뤄졌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단독 주인공으로 부각된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세계가 처음으로 한국을 중심에 두고 군사기술 보도를 쏟아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솔샥은 단순히 일본의 굴욕을 넘어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보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전략, 그리고 국제 신뢰에서 모두 중심에 섰다는 메시지를 세계가 공유한 겁니다. 솔샥 이후 각국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훈련 장면이 공개되자마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이 즉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자국 항만 방어에 KHEL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갈등 상황에서 중국 함정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 의향이 아니라 아시아의 무기 시장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 체계의 성능을 경험한 바 있죠. K2 전차와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한국산 무기가 NATO에서 검증받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레이저 무기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HEL을 장거리 방어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무기는 단순히 아시아용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방위 예산이 크지 않지만 효과적인 무기를 원합니다. KHEL은 발사 비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속 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본의 이지스나 미국의 요격 미사일은 발사 한 발마다 수십억 원이 들죠.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우리는 더 이상 비싼 고철에 돈을 쓰지 않겠다. 한국처럼 실용적인 무기를 원한다라고 발언한 건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일본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일본은 오랫동안 동남아 시장에서 무기를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해상 초계기나 구축함 수출을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한국산 레이저 무기에 밀려 완전히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KHEL은 일본 방산업계를 무너뜨릴 쓰나미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과거 유럽은 미국 무기 일변도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유럽 각국은 미국 무기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른 납기와 높은 성능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KHEL의 등장은 단순한 신무기 발표가 아니라 유럽의 무기 구매 기준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군사분석가는 유럽은 이제 한국 없이는 미래 전쟁에 대비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다면 중국의 해양 전략은 치명타를 입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는 겁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는 중국 해군이 자랑하던 대규모 미사일 포화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만약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KHEL을 확보한다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은 사실상 봉쇄됩니다. 이미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한국 무기는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라며 불안감을 드러낸 건 그 증거죠. 이번 솔샥은 단순히 일본의 패배가 아니라 한국 무기의 세계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군요. 아세안과 유럽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건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 무기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허브로 부상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KHEL 앞에서 무너진 일본 이지스 구축함의 장면은 일본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훈련 직후 일본 언론은 일제히 정부를 향해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국민 세금 수십조 엔을 들인 함정이 단 3초 만에 불타올랐다라고 했고 요미우리 신문조차 도쿄의 방패 신화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은 SNS에서 값비싼 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며 자국 정부와 자위대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일본 내부 정치권의 반응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사건 직후 분석 중이다. 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는데 국민 여론은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야당이 이건 방위 예산 낭비의 극치라며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가 자랑하던 자국형 이지스 체계가 결국 미국 기술 의존에 불과했음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는 배신감으로 번졌습니다. 도쿄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정부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방산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했고 언론은 한국의 KHEL이 일본 방산을 붕괴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의 이지스를 수출하려 했지만 이제 모든 협상이 중단되거나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국방 전문가는 KHEL의 등장은 일본 방산 수출 시장의 쓰나미를 몰고 왔다라고 분석했죠. 그만큼 국제적으로 일본의 무기 신뢰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세력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은 건재하다. 이번은 단순한 사고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일본 내에서 여론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실전 검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들이 눈으로 본 장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과 3초 만에 이지스가 무너졌다는 사실, 그 장면은 일본 국민의 뇌리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게다가 국제 언론이 이지스는 값비싼 고철에 불과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일본 내부의 자존심 회복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군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환상에 매달릴 것인지. 하지만 저는 일본 정치권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점점 더 고립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훈련 중 발생한 돌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은 철저히 준비된 각본으로 이번 훈련을 세계적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KH-1이 발사되는 장면은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되어 곧바로 국제 언론에 배포되었고 주요 언론들은 그 영상을 받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우리가 기술의 주인이다 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단순히 일본을 무너뜨리는 것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시장, 정치권, 군사동맹 모두에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훈련을 참관하고 이후 우리 기술은 국제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건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세계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래 전쟁을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한국이 노골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라고만 했다면 국제사회에서 반발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자극적인 언행 대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뒤처졌고 한국이 미래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식 전략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쇼케이스 전략이 일본이나 중국을 자극해 역으로 긴장을 높이는 건 아닐까요? 특히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데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훈련과 기술 입증이라는 명분 아래 움직였고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반발하면 오히려 기술 열등감의 발로라는 인식만 확산될 겁니다. 실제로 유럽 언론은 서울은 기술로 말했고 도쿄는 침묵으로 무너졌다고 평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전략적 승리 아닐까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방산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방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훈련 직후부터 해외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무기 실험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무기 박람회였던 셈입니다. 서울은 연합훈련이라는 무대를 활용해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홍보를 해낸 겁니다. KH-1 사건 이후 가장 곤란해진 곳은 사실 도쿄가 아니라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을 아시아의 핵심 동맹으로 내세워왔습니다. 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이자 중국 견제의 전진기지로 활용해왔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일본의 군사 신뢰도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를 계속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서울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인가. 펜타곤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도 민감합니다. 그는 동맹을 돈의 가치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십억 달러 방위비를 요구하고 한국에도 더 내라며 압박해왔죠. 그런데 정작 일본은 값비싼 무기를 갖고도 무너졌고 한국은 독자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모순 앞에서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결국 돈보다 성능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장에서 살아남는 무기를 가진 쪽이 진짜 동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워싱턴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을 아시아 금융 정치적 동맹으로 묶어두고 싶어 합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 중 하나이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히 연결돼 있죠. 그래서 군사적 신뢰는 흔들렸지만 전략적 이해 때문에 일본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군사력입니다. 전쟁터에서 쓸모없는 동맹은 결국 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일본은 이제 고비용 저효율 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 쪽으로 무게를 옮긴다면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군사 협력만 줄이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동맹 재편까지 갈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워싱턴은 투트랙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과의 정치, 경제 협력은 유지하되 군사적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미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서 KHEL을 포함한 한국형 무기 체계를 미군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는 곧 미군 장비에 한국 기술이 탑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워싱턴은 일본을 동맹으로 유지하되 실제 군사 작전에서는 한국을 우선시하게 될 겁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지는 더 강화되겠군요. 그는 이미 한국은 기술로 동맹을 지킨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발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워싱턴이 난처해하는 사이 서울은 전략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방산 기술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지렛대가 되는 거죠. 이제 한국은 워싱턴에 단순히 방위비를 내라는 요구를 받는 약자가 아니라 우리 기술 없이는 동맹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반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고 한국은 종속적인 동맹으로 취급받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워싱턴이 난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무기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심리 효과 아닙니까? 일본은 이번 사건으로 기술적 패배뿐 아니라 정신적 타격까지 입었습니다. 자국 해상 자위대가 자랑하던 이지스 구축함이 불과 3초 만에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본 장병들의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군대라는 건 사기와 자신감으로 움직이는데 이 자신감이 무너진다면 전력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KHEL을 실전에서 증명해내며 장병들의 자존심과 사기를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무기 격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일본 내 여론조사를 보면 자위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사건 전에는 60%를 넘었는데 사건 이후 30%대로 급락했습니다. 일본 국민이 자위대를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우리 군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군대라는 자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신뢰와 사기는 결국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일본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사회의 심리적 반응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이 왜 KHEL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본조차 무너진 무기 앞에서 한국은 살아남았다는 심리적 메시지가 강력하게 작용한 겁니다. 국제사회는 무기를 선택할 때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신뢰를 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무기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고 일본 무기는 불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군사 대국임을 선전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공개적으로 입증되자 당혹감이 클 겁니다. 특히 중국군 내부 장병들이 한국은 3초 만에 일본을 무너뜨렸다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투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군은 이미 내부적으로 부패와 낮은 사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KHEL의 성능은 장병들에게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적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심리전에서 한국이 이미 우위를 점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누가 더 자신감을 가지느냐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자신감을 얻었고 중국과 일본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심리적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 일본을 계속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는 회의론이 나온 건 결국 심리적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동맹 관계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확신으로 유지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그 확신을 한국 쪽으로 옮겨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앞으로 한미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라고 봅니다. 군사기술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패러다임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화약의 등장은 전 세계 전쟁 방식을 바꿨고 항공기의 무장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핵무기가 억지의 중심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적용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 KHEL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본의 패배가 아니라 무기 체계의 세기가 교체되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KHEL은 기존의 미사일, 폭탄처럼 물리적인 탄두를 발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들 무기로 삼는다는 점에서 혁명적입니다. 전통적인 무기 체계는 한 발을 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보급도 필수적입니다. 반면 KHEL은 전기 에너지만 있으면 사실상 무한대로 발사할 수 있죠. 탄약 창고가 필요 없고 보급선이 끊겨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건 전쟁 양식을 완전히 바꾸는 요소입니다. 과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걸프전에서 방공체계의 혁신으로 각광받았다면 KHEL은 21세기 전장의 빛의 방패를 제시한 셈입니다. 게다가 KHEL은 단순히 요격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정확성, 효율성, 유지 비용 롤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줍니다. 미사일 요격은 보통 표적을 계산하고 추적한 뒤 발사까지 수십 초가 걸리지만 KHEL은 표적을 포착하는 즉시 레이저가 발사되어 1에서 3초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훈련에서 일본 이지스가 무너진 장면이 바로 그 증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전자적 자동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표적 인식 시스템과 결합하면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불가능한 차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날씨에 취약하지 않느냐? 비나 안개가 많은 상황에서 쓸모가 있겠느냐? 실제로 이런 비판은 수십 년 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자적인 대기 보정 기술과 초고출력 빔 안정화 기술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반 전력 제어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입니다. 결국 날씨 문제를 이유로 KHEL의 미래를 의심하는 건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이 기술을 단순히 군사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KHEL은 전차, 함정, 항공기뿐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 방어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위성 방어, 사이버 보안, 심지어 대기 오염 제거 기술까지 파생 응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에너지 무기 시대를 개막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미국도 수십 년간 레이저 무기를 연구했지만 아직 실전에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과시용 시제품만 내놓고 있고 일본은 아예 관련 연구 기반조차 미약합니다. 결국 이번 훈련을 통해 세계가 확인한 건 21세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시대는 한국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술 혁신을 보여준 게 아니라 군사적 권력 지형을 바꿨다고 봅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과거형 국가로 전락했고 한국은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NATO, ASEAN,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의 패러다임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훈련 직후 한 발언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기를 계승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한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창조했고 세계는 그 미래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통적인 이지스 시스템은 더 이상 무적의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KHEL을 장착한 한국 구축함이 새로운 전장의 지배자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실전에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이지스가 맞붙는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일본 이지스는 여전히 요격 미사일에 의존하는데 이는 발사 준비와 비용, 재장전 시간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반면 한국 구축함의 KHEL은 무한에 가까운 발사 가능 횟수와 즉각 대응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방어망이 무너질 것이고 한국은 압도적인 활력 우위를 확보할 겁니다. 특히 해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력입니다. 일본의 이지스함은 미사일을 닿으면 사실상 전투 불능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 구축함은 에너지원만 확보된다면 KHL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의미죠. 더구나 KHL은 단순히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 함정의 레이더나 센서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의 눈과 귀를 빼앗아 버린다는 건 사실상 전투력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KHEL 탑재 한국 구축함 한 척은 일본 이지스 2척 이상과 맞먹는 전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속도와 비용 효율 면에서 격차가 극명합니다. 일본은 한 발의 요격 미사일에 수십억 원을 쓰지만 한국은 사실상 전기료 몇천 원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둡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군사적 승패를 넘어 경제적 전쟁에서도 일본이 버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지스는 여전히 다층 방어망을 갖추고 있다. KHL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주장 말입니다. 실제로 이지스는 위성, 레이더, 미사일을 통합한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주장이 현실을 부정하는 자기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층 방어망은 기존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위협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속도 자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 방어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층 방어는 사실상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더구나 KHEL은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 성격도 가집니다. 일본의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무력화시킨다면 다층 방어망은 작동조차 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비교는 어떨까요? 중국은 대규모 함대를 앞세워 양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한국 구축함에 KHL이 등장하면 이런 전략도 무력화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국 해군은 미사일 포화 공격을 주전술로 삼고 있는데 KHEL은 바로 그 포화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들 무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미사일이 날아와도 레이저는 전기 에너지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해군의 양적 우위는 KHEL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21세기 해전의 룰을 다시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장병들의 심리적 차이입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 장병들은 이번 사건 이후 자신들이 탑승한 함정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반면 한국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첨단 무기를 운용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이 심리적 차이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실제 전투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사기가 꺾이고 한국은 자신감으로 가득 찹니다. 사실 국제 무기 시장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신뢰, 납기 속도, 비용 구조 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이번 KHEL 사건은 이 모든 요소에서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걸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산 무기를 중개하거나 자국형 무기로 둔갑시켜 수출하려 했지만 이제 그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도쿄의 신화는 무너졌고 서울은 글로벌 방산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이미 KHL 구매 의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 무기는 비싸고 납기도 느리지만 한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납기가 빠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시간을 지킨다는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죠. 이제 그 신뢰가 레이저 무기 분야로까지 확산된 겁니다. 여기에 유럽의 태도도 흥미롭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등은 기존의 미국, 프랑스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 방산 기업들이 제때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자 한국이 빈틈을 채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럽은 더 이상 일본을 무기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유럽 군사 전문가는 이제 아시아에서 무기를 산다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 배제된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위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이 방산 수출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뒤처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독자 기술은 부족하고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은 더 이상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KHEL을 통해 방산 산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존의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잠수함 등으로 이미 신뢰를 구축한 상황에서 KHEL은 그 정점에 선 겁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대체제가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의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시장에서 밀려났고 한국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시진핑 정부는 방산 수출을 통해 아프리카, 중동 시장을 넓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KHL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나을 수 있어도 성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이 안 됩니다. 특히 ASEAN 국가들이 한국 쪽으로 기울면 중국 무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겁니다. 결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한국의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번 KHEL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역사적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이지스 구축함은 불과 3초 만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철판 덩어리가 아니라 일본이 수십 년 동안 국민에게 심어왔던 우리는 아시아의 군사 중심이다 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으로 단순히 기술을 입증한 게 아니라 일본의 허상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아시아 권력 구조 전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기술에 기대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독자적인 군사 강국인 양 포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 무기를 조립하거나 조금 개량하는 수준에 불과했죠. 이번 사건은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도쿄는 이지스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신화로 선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가 불과 몇 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국제사회는 일본의 무능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타격은 기술을 넘어 심리,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걸쳐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전략적 승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훈련을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의 쇼케이스로 활용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솔샥이라고 보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 기술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과 정치 질서에서 주도권을 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본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경제 대국이고 미국과의 동맹도 탄탄하다. 한국이 그렇게 빨리 일본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일본이 하루아침에 국제 무대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군사와 외교에서 신뢰는 돈보다 무겁습니다. 일본은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구매할 때 단순히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장에서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기준을 봅니다. 이번 사건은 그 기준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앞섰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대체제가 될 수 없고 한국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의 입장입니다. 워싱턴은 이번 사건으로 난처해졌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아시아의 전초기지로 삼았지만 이제는 군사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기술적 주도권을 입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는 단순한 한미일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역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미사일과 함대를 앞세워 위세를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KHEL은 중국의 주력 전술을 무용지물로 만들 무기입니다. 게다가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략에도 균열을 낸 겁니다. 한국은 기술 하나로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구도를 뒤흔든 셈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거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산업, 과학기술, 외교력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산까지 더해졌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무기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기술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다라고 말한 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현실입니다. 한국은 기술로 말했고 세계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침묵했고 세계는 그 침묵 속에서 일본의 몰락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계속 독주할까요? 제 생각에는 일본의 부활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술 격차는 돈만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 모든 기반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일본은 뒤처졌습니다. 설령 일본이 뒤늦게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순간 일본이 끼어들 틈은 사라집니다. 결국 한국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군요. 서울은 단순히 배 한 척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도쿄의 환상을 불태웠다. 일본은 기술 신화를 잃었고 한국은 세계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중심은 도쿄가 아니라 서울입니다.